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 MC 김호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뇌동맥류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동맥류가 발견됐을 때 어떤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지, 또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뭔지, 또 각각의 장단점과 주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경외과의 지태근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뇌동맥류 이야기를 했는데, 이 뇌동맥류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치료가 낫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동맥류를 치료하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술이고 하나는 혈관 내 시술입니다. 네. 수술은 클립 결찰술로 머리를 열고 동맥류를 클립으로 집어서 더 이상 터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시술은 다리 혈관을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동맥류까지 넣어서 백금으로 만들어진 코일을 채우는 코일 색전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두 방법 모두 동맥류 내부로 더 이상 혈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클립 결찰술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수술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립 결찰술은 그러니까 개두 수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머리를 여는 수술이고요. 전신 마취부터 먼저 진행을 합니다. 동맥류의 위치를 따라서 두개골의 일부를 절개해서 뇌혈관 부위에 접근을 하고요. 뇌 조직을 가능한 손상 없이 벌려내서 동맥류와 그 주변의 정상 혈관들을 파악을 합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현미경이 사용이 되고요. 동맥류가 붙어있는 혈관의 입구를 금속으로 만든 특수한 클립으로 집어서 혈류가 더 이상 동맥류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립이 정상 혈류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합니다. 제거한 두개골 조각을 다시 복원, 그러니까 고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를 봉합하고 이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뭐 말씀은 들었지만 사실 머리에 클립을 넣는다는 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클립의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보면 이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크기가 굉장히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이제 동맥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코일 색전술은 언뜻 어떻게 하는지 사실 잘 감이 안 와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코일 색전술의 시술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코일은 금속을 꼬아서 만든 네네.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색전은 혈관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동맥류 안쪽을 코일을 채워서 더 이상 피가 들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시술입니다. 우선 허벅지 쪽에 대퇴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주사를 놓고 아주 가느다란 도관, 즉 카테터를 머리 안쪽 그리고 동맥류까지 올려 보냅니다. 비침습적인 그러니까 절개가 없는 시술이기 때문에 카테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한 영상 장비로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카테터의 위치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일을 동맥류 안쪽에 실타래처럼 말아서 집어넣습니다. 피가 들어가면 안 되는 공간을 코일로 채우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혈관 안쪽에 혈류가 정체되고 응고되면서 동맥류가 막히게 됩니다. 입구가 좁고 동그란 동맥류라면 코일만으로 충분할 수 있고요. 근데 입구가 넓거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보조기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보조기구는 스텐트인데요. 이를 사용하면 코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섬세한 작업이 맞습니다. 어. 네, 근데 시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마취 시간 포함해서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실 이는 그 시술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보통 혈관 내 시술의 경우에는 2박 3일이고요. 수술의 경우는 4박 5일 입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퇴원하실 때는 모두 일상생활이 가능한 컨디션으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두 가지의 치료법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클립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완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낮습니다. 치료한 동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치료해야 되는 경우는 전체의 한 1% 미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재발을 겪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치료의 효과의 지속성이 좋은데요. 따라서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긴 젊은 환자들에서 더 이득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이다 보니까 시술에 비해서 회복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고령의 환자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일 색전술은 절개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리 혈관을 통해서 시술하기 때문에 머리를 열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하고 그만큼 회복도 빠릅니다. 다만 동맥류의 특성에 따라서 코일 색전술의 효과가 수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스텐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항혈소판제를 상당 기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혈소판제 복용에 부담이 있는 환자분이나 다른 수술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치료법의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그러면 교수님, 뇌동맥류 치료법을 결정을 할 때 환자 본인이 시술이 좋을지 수술이 좋을지 이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동맥류의 특성에 따라서 수술이나 혈관 내 시술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반대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 치료 방법이 명확하게 유리한 경우는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신뢰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주시는 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흔히 오해하시는 게 수술은 머리를 열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시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 혹은 시술이 더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수술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고 시술이 더 안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 방법에 따라 장단점은 우리가 알아봤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뇌혈관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치료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뇌 손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능적인 문제, 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뇌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혈관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손상이나 혈전 생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는 수술이나 시술 모두 비슷한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1에서 5% 사이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시술법도 좀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수술과 혈관 내 시술 영역 모두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 내 시술의 영역은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맥류 안에 코일을 채워서 막는 코일 색돈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요즘은 특수한 형태의 동맥류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더 적합한 새로운 시술법들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류 전환 스텐트라는 방식인데요. 혈관 안에 아주 촘촘한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동맥류 입구 앞쪽에 펼쳐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물망이 피가 동맥류 안쪽으로 피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류 안에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동맥류가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기준의 영향으로 크기가 큰 동맥류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치료 과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동맥류가 안전한 치료 상태에 도달한다면 이후에 재발이 없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시술이 끝났다고 해서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는 수술이나 코일 색전술이랑은 차이가 있어서 동맥류가 완전히 폐쇄, 즉 막히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량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동맥류의 형태에 따라서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서 새로운 치료법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득실을 잘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웹 디바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동맥류 안쪽에 작은 원통 모양의 특수 장치를 넣어서 입구를 막아주는 시술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혈류 전환 스텐트를 동맥류 안에만 거치시키는 것과 개념이 비슷합니다. 두 시술 모두 혈관을 통해서 접근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머리를 여는 시술은 아니고요. 환자에게 부담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다만 동맥류의 위치나 크기, 모양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술 두 가지 방법도 알아봤고,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수술이나 시술 후에도 이게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재발 위험이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재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재발 가능성은 치료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네, 코일 색전술 역시 재발률이 낮은 편입니다만 수술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재발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발이라는 것이 동맥류 출혈 등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는 두 치료법 모두 드뭅니다. 따라서 영상 검사로 적절한 추적 검사를 하고 뚜렷한 재발이 확인되면 추가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RA나 CT 혈관 주용술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든 생각이, 물론 이 뇌동맥류가 한 군데만 생기는 경우라고만 저희가 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네, 물론 있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한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지만 많은 분들은 4개, 5개, 심지어 그 이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발성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전체 환자에서 한 10%에서 20% 정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우에도 모든 동맥류를 다 치료해야 된다라고 접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만 환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한번 치료를 받았을 때 모든 동맥류를 한 번에 치료하시고 싶어하는 경향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복수의 동맥류를 함께 치료하는 것을 당연히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이득과 손실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료가 다 완료가 됐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나 제약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우리가 타고 막 여행을 갈 때 금속 탐지기에 뭔가 삐빅 하면서 걸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네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습니다. 네, 다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네. 부분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코일에 사용되는 백금은 비장성 금속이라서 금속 탐지기나 MRI 시행 시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시술 후에 MRI는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고요.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을 주지 않고, 이는 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비행기인데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비행기 안의 환경이 이제 저기압 환경이라는 것인데요. 네, 혈관 내 시술의 경우는 사실 기압 환경에 따른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상처 내부에 공기가 존재할 경우에는 압력이 낮아지면 공기가 팽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공기가 상처 내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나면 공기는 대부분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위험은 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비행기 내부가 응급 상황 발생 시에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지 못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치료를 받은 직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비행은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요소를 종합해서 판단을 할 때 단시간 비행은 퇴원 직후부터 가능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장시간 비행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뇌동맥류 환자분들 중에 추적 관찰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출산을 만약에 앞두고 있다라고 하거나 이럴 때 막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이럴 때 위험하지 않은지, 아니면은 운동을 막 격렬하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추적 관찰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 돈백류가 가지고 있는 파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을 크게 제약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당연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산처럼 갑자기 복압이나 혈압이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분만 도중에 혈압이 단기간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대부분의 동맥류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파열 위험도가 높은 형태의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발견되어서 미리 치료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산부인과와 신경외과가 협진해서 분만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도 합니다. 운동 또한 일반적인 경우 제한 없이 모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격렬한 운동이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를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신뢰성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강도의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아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의 경우에는 치료 시까지 과도한 신체 활동을 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 관찰 중인 환자분들이 비행기 탄다거나 고산지대에 가신다거나 사우나를 많이 즐기신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은 거죠? 네. 그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괜찮습니다. 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고산지대 여행을 피할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압이 동맥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동맥류의 경우에는 장시간 비행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으로 가는 것은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 뇌동맥류 치료 방법과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 장단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생활에 관련된 질문까지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뇌동맥류는 낯설고 무서운 병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한 정보와 조기 진단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는 병이라는 걸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지태군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응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